요새 그 AI로 얼굴 안 나오고 저격하는 것들이 엄청 뜨던데 유튜브에. 그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그 사태에서 좀 보셨나요? 자료 같은 거 좀 보셨나요? 좀 봤죠. 뭐 영상이나 뭐 그런 기사나 맞아. 그 성공파리들의 네. 어떤 검증 시간, 네네. 검증 시즌, 그다음에 네네. 뭐 성공파리들의 몰락 뭐 이렇게 네네.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기계발파리, 네네. 성공파리, 네네. 강의파리 네네.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마케팅 선에서 이제 용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어느 선에서는 이제 그걸 좀 과도하게 했던 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고 예전부터 저도 이제 많이 좀 지적을 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왜 이런 거는 출판사에서 아예 책을 내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적 있었잖아요. 그 얘기하셨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여론들도 좀 이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선에서 이제 사실을 기반해서 어느 정도 마케팅하는 건 모르겠는데 너무 이제 과대 포장을 한 거고 실제로 그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시는 분도 본인이 뭐 연봉 10억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 이제 월급 연봉을 까보면 실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연봉 10억이라고 해서 현혹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유입이 되고 또 그걸로 이제 채널이 커져서 근데 실제로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연봉이 10억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채널이 엄청나게 커졌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내가 막 뭐 연봉이 10억이다 뭐 이렇게 좀 너무 과대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게 너무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제재가 필요한데, 사실 그게 뭐 법적인 제재가 가능할지 모르겠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청자들도 그런 걸 좀 잘 분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과대평 포장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진짜 뭐 이게 사실에 기반해서 이제 입각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또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워낙 또 이제 좀 약간 이슈몰이,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냥 자극적인 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런 것들만 좀 영상 찾아서 보신 분들 계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처럼 이렇게 막 그 비자극적인 내용이잖아요. 저희 내용 채널 같은 경우는. 좀 자극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뭐, 근데 이제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가 뭐 방향성을 막 갑자기 막 틀고 싶진 않고. 돈 주고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 할걸요? 그러니까요. 저희 성향상?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우리 같은 채널들도 나중에 언제가 기회가 되면 또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저도 뭐 포장을 뭐 과대 포장하고 이러진 않는 편이잖아요. 정말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게 성격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에서 오히려 좀 과소 포장하면 과소 포장하지 이렇게 막 포장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언젠가 또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지금도 뭐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채널은 그래도 20대 비중이 좀 적어서 좀 괜찮습니다. 좀 약간 비껴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 쪽은 좀 거기에 아마 이렇게 다이렉트로 몇백만 원씩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맞아요. 20대 중후반 뭐 그렇죠. 직장인 초년생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또 잘 모르기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 보는 눈도 좀 많이 없고 워낙 또 이게 자극적인 소재들을 보니까 또 이제 그걸 좀 혹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뭐 명품 카라든가 명품 자동차라든가 뭐 명품 뭐 한강뷰가 보이는 집이라든가 뭐 명품 시계라든가 이런 것만 눈에 보여 또 나이잖아요. 사실 그때가 20대가 이제 근데 이제 좀 약간 그래도 좀 생각이 좀 깊고 좀 그런 거에 좀 관심 없는 친구들은 이제 본질을 알아보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크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쪽에 더 좀 뭐 대단하다고 좀 이렇게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런 성공파리가 꼭 그런 비단 그 성공 쪽만 해당하는 거 아니고 전 부동산 쪽에도 굉장히 만연해 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여기도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뭐 100억 부자 뭐 50억, 100억 부자 뭐 이런 타이틀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다단계 구조라든가 다단계 구조,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마치 이제 이것으로 하면은 너희들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면서 그런 거를 강의를 통해서 정작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만 부자가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부동산 쪽도 부동산 쪽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조금씩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여파가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아니면 이 여파가 그냥 또 잠잠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워낙 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계속 당하는 겁니다. 나이대가 이제 또 이 사람들 또 싹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20대가 또 들어오면 또 그 사람들 또 털리고 이게 계속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자, 요겁니다. 네. 신축 아파트. 네. 이게 보니까 올림픽 파크 프레미엄 둔촌주공 있잖아요. 네. 34평이 제가 여기서 보니까 그때 분양가가 10억에서 13억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 한참 안 좋을 때였잖아요. 안 좋을 때 이제 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때 뭐 미분양도 많고 입주할 때 이제 마이너스 피가 될 거였다 했는데 지금 보세요. 34평 12억 13억이면 싸죠.
싸죠. 굉장히 싸잖아요. 싸죠. 예. 싸죠.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2021년 12월 달에 12억 13억이면 그렇게 싼 게 비싸다 이러는. 비쌌죠, 그때 당시. 네, 비쌌다는 의견도 좀 지배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 6억 정도, 6, 7억 정도 올랐다는 그런 기사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비쌌다, 비싸서 분양 안 될 것 같다, 마이너스 비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고, 저는 12억이면 12억, 13억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과연 누가 비싸다고 얘기를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데, 그 네. 당시에는 가격이 하락하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비싸다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 거고, 그리고 근데 실제로 그 당시 12억 13억이면 사실 서울에 있는 웬만한 신축 아파트들도 그 정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가격이 좀 주춤해서 잠시 가격이 아파트가 떨어지니까 이제 12억 13억도 비싸다고 이제 생각이 됐던 거지. 사실 그 가격 12억 13억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실 분양가로 따졌을 때도 일반 아파트도 뭐 12억 13억 그 이상 됐던 아파트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비쌌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런 분들은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 더 빠질 건데 12억 13은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었던 거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비싸다고 생각했을 거냐? 그러면 아예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예 부동산을 모르고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10억대 넘어가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 수입이 많지 않은,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지나가시는 분이 보니까 부동산에 이렇게 전세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강남 전세가 30 몇 억짜리가 있는 거야. 큰 평수니까. 근데 오, 거기 전세가 30 몇 억이냐고 막 사람들한테 막 지나가는 친구들끼리 말이 되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세 30억,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전세 30억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그만큼 수요도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게 또 가능한 얘기잖아요. 어쨌든 이게 시장에는 이게 통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당장 내 수준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10억대, 12억대 아파트가 과연 싸냐 비싸냐 따졌을 때 내가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이게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의외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돈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너무 비싸서 분양이 안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거를 너무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 자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네. 주변의 그 뉴스를 해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집값이 10억이다 어디 뭐 지방에서 야 집값이 10억이 이게 지금 우리 동네에서 네. 말이 되냐 이제 네. 그러면서 그렇죠. 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이제 그런 조언들을 듣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면, 그래서 그때 만약에 분양을 받았는데 할까 말까 고민했다가 이제 주변에서 야, 그거 너무 비싸, 아니면 뭐 더 비싸지 않냐?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듣고 계약을 포기하신 분들 분명히 있었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한 6억 정도의 그 자산 증가와 자산 감소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선택을 할 때 과연 이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게 맞나? 이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집값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돌이켜 보니까 6억 정도의 자산이 불어났으니까 내가 과연 이 방송을 보고 그 사람 말을 들었던 게 맞나? 이것도 한번 생각을 정말 신중하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한테도 와서 아니 다른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다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왜 저만 부동산이 뭐 오를 수도 있다, 오른다고 얘기를 하시냐고 말씀하시는데, 네. 아니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제 생각은. 그럼 떨어진다고 얘기해 주길 바랬던 거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뭐 근데 제 생각은 그랬던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을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왜 왔대요 그러면? 그냥 이제 그냥 물어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그런 사람 욕구가 있으신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좀 더 보완 설명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걸 수도 있고, 자기는 좀 약간 좀 확신을 심어줘 달라 뭐 이런 말씀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이면 인생에 있어서 큰 실수나 어떤 자산의 어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은
유튜브를 안 보거나 아예 그런 소음을 아예 꺼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흙수저처럼 네네네. 일반적인 제로에서부터 이렇게 쭉 빌라부터 이렇게 쭉 네네. 하나씩 네. 테크트리 쌓으면서 이렇게 지금 오셨잖아요. 네네. 지금 네네. 위치까지.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셨어요? 지금 저쪽 뭐 목동에 네네. 빌라들? 네. 목동에 근처에 계실 때 네. 그 뭐였죠? 큰 건물을 보면서 하이페리온? 하이페리온 보면서 야 이거 되게 네. 비쌌으니까 네네. 나 나중에 저기에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집값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많았죠? 아파트 네, 신축은 네네. 그럼 어떤 전략, 어떤 생각이셨어요? 그 일단은 당시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 청년 최진군.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그래도 좀 확신이 있었던 게, 저도 처음부터 그 제 결정이 그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썩 정말 뭐 공부를 뭐 특출나게 잘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잘할 수 있었던 거 특출나게 이런 것도 아니고, 항상 제 결정이 옳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근데 어느 순간 이 조그만 결정들을 하면서 이 선택들이 내가 옳은 결정을 한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좀 더 자신감이 들고 확신이 들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아,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이거는 부자가 정말 될 수 없는 구조긴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현금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이 돈이 가치가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돈을 차라리 부동산이나 뭐 하다못해 뭐 주식이나 뭐 주식도 잘 선택을 해야겠지만 이런 거에 갖고 있었으면 자산이 커지는데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이제 돈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면은 이런 거를 또 부동산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목동 아파트가 분양가가 3천만 원부터 10억, 20억 이렇게 찍는 걸 보니까 아, 정말로 이거를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사면은 그렇게 손해 볼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내가 이 아파트 하이페리온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것도 일반 직장인이 아닌 이제 제가 성과급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선택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반 샐러리맨 선택했을 때 그 당시에도 이제 초봉이 한 200밖에 안 됐으니까 200. 그 당시에도 뭐 중소기업 대기업도 200 정도였으니까 200이면은 사실 뭐 절반만 저축한다 해도 100만 원씩 1년이면 1200이고 10년 해야지 1억 2천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은 답이 없는 거를 저도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하고 하면은 최대한 돈을 좀 내가 실적대로 벌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좀 더 힘든 일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을 보면은 일반 이제 직장인 샐러리맨 선택해서 지금 테크트리 타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지금은 다 힘들어요, 오히려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자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직 그 집도 없는 친구도 있고, 그냥 전세에 살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거에 비하면 저는 그래도 성과가 많이 이룬 편이죠. 노후 대비도 어느 정도 했고, 집도 뭐 여러 채 있고, 자산도 많이 쌓아놨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그 친구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직장인으로 사는 삶이 결코 정답은 아닐 거라고. 왜냐면 저기 탑이 뻔히 보이는데 미래가 보이잖아요, 사실은. 언제 잘리고 언제 그만두고.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하기가, 근데 저도 이제 돌이켜보면 이 삶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제가 또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문제 해결을 제가 스스로 해야 됐기 때문에 순탄한 삶은 아니었지만 또 나름 그래도 성과가 있으니까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느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유튜브 원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미래에서 과거의 나를 끌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만들지 말고 미래에 있는 나를 끌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좋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미래에도 저는 부자로 살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미래의 자아가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또 미래의 자가 어떤 식으로 저를 이제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또 이루어진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게 제가 단순히 미래의 자아가 저를 어느 정도 끌어온 게 아닐까. 그래서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명확한 목표를 갖고 또 살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떻게 살다 보면은 또 운도 많이 좋아서 좋은 경우도 있고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잘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4년 3월에 네. 미래의 최진군 대표는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나? 막 이리 끌었다 저리 끌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끌어야 네네. 되는데 이로 끌었다가 저로 끌었다가 그
둘러보니 맞아요. 제자리야. 이런 것도 있고 왠지 잘못된 길로 나를 데리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세요? 예. 아니 근데 예. 주변 그 예. 친구죠, 또래죠. 친구들도 네네. 집을 안 사신 분도 계시네요. 계시죠? 있죠? 있죠. 아직 친구들. 예, 아직. 신기하다. 예. 근데 그런 친구들은 정말 노후 대비가 안 돼요. 노후 대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도 최근에 이제 전화하면은 계속 야근해요, 야근. 야근. 회사에서 야근하고, 그리고 직장도 많이 옮겨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 또 옮겨 다니는 거고, 계속. 그 다음에 또 지금 또 지방으로 내려갔고, 일자리도 이제 만만치 않고. 근데 이게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할 나이잖아요, 사실. 좀 있으면 사실은 잘릴 나이예요, 사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정말 걱정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또 괜히 또 어설프게 나왔으면 안 되니까 또 그냥 꾹 참죠, 많이. 꾹 참고 또 괜히 어설프게 얘기했다가 또 이제 싸움만 나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관계가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편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이제 저도 이제 직업병이라 누구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뭔가 조언을 해주는 게 이게 일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왜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니까 계속. 근데 이거를 물어보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내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지나가다 이렇게 물어볼 때는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낸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줘도 돼. 왜냐면 그 사람은 돈을 지불했다는 거는 정말 내가 간절하게 나의 조언을 듣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기가 열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는 것도 얘기해주면 안 돼. 그것도 괜히 얘기해주면 그 사람하고 또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고 괜히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을 입금이 되는 순간 얘기를 해요. 입금이 되는 순간.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서로를. 입금 안 되면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저도. 우리가 어느 순간, 저도 이제 전세가, 그러니까 갭 투자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예전부터 2009년에 쓴 제 책에서도 전세 비율이 높은 아파트를 사면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썼다는 얘기죠. 2009년도에. 근데 어느 순간 2014년 굉장히 이런 갭 투자 관련된 책들이 베스트셀러 되면서 이건 사실 출판사에서도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긴 한데 어느 순간 마치 갭 투자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줄 수 있는 어떤 특출난 투자법인 양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고 만능인 양. 네, 그거를 또 근데 사실 갭 투자라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IMF 때도 있었고 IMF 때 했다가 망하신 분도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샀다가 IMF 때 완전히 망한 케이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발생한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투자법인데 그거를 마치 누가 창시했느냐 어느 순간 이게 보편화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런 수요가 있고 그거를 몇백만 원짜리 강의를 팔고 그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이게 시장 자체가 커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이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역전세 나니까 어땠냐면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만능은 아니잖아요. 만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런 수강생들이 10,000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렇게 되면 될수록 그 갭 투자해서 그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요령들이나 이런 게 다 보편화가 되면은 사실 그게 투자 가치가 있냐는 얘기예요. 항상 소수의 눈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지 성과가 나는 건데 이 방법을 사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지금 수십만, 수백만, 거의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 투자하신다는 분들은 거의 다 알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 특출난 물건을 찾는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대표님, 대기업에서 울산 찍었는데요? 울산 우르르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는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는다는 거죠.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이고 더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이게 맨 마지막에 최종 물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초반에 이제 강사들이 산 거를 그런 식으로 나중에 팔 수도 있을 거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강의를 듣고 그 물건을 산다고 하면은 완전히 물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러네요. 대기업 정도면은 이게 충분히 수요가 받쳐주니까 가능하죠. 네. 내가 찍고 내가 던질 수 있는 게 충분히 기간이 됩니다. 강의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1년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사놓고 찍고 그렇죠. 1년 있다가 이렇게 그렇게 충분히.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훗날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1년. 근데 제가 얘기했던 거 현실화된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3천만 원 사면 아파트를 고개 드는 갭 투자 이것도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이 갭 투자를 내가 진짜 하겠다고 하면은
강의 듣고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왜냐면 강의를 듣는 순간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이 이미 대다수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기회가 없는 거다. 만약에 이런 물건을 찾고 싶다면 본인이 정말 그 소수의 눈으로 찾아야 되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 듣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기회가 없고, 오히려 그 위에 강사들 혹은 그 전에 산 사람들 매물 바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화성이나 이런 데 많이 이런 기사가 뜨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이런 데 괜히 들어갔다가 낭패 보지 말아라. 우리가 항상 보면은 뉴스가 나오면 그런 지역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생각을 항상 유의하면은 절대 이런 거는 이제 안 물릴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런 기사도 제가 가져왔어요. 한번 다시 보면 네. 준수도권이라고 얘기했을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준수도권이 제가 어디였냐면 춘천도 준수도권이라고 봤던 거예요. 왜냐면 춘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GTS B가 연장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원주도 준수도권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게 GTS 이제 D가 만약에 원주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것도 되는 준수도권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춘천이나 원주가 이제 집값이 많이 상승했고,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조금 춘천이나 춘천 쪽 좀 관심 있게 보셔라. 그다음에 또 한 군데 제가 천안 쪽 관심 있게 보셔라고 말씀드렸는데, 천안은 왜 그러냐면 천안도 GTS-C가 연장이 이번에 거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TS-C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제 천안도 준수도권의 입장에서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면은 사실 행정구역은 강원도고 충청남도지만 이게 GTS-A가 시간상으로는 충분히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수도권도 눈여겨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데가 바로 춘천과 천안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런 기사가 뜨면서 지금 춘천이나 이런 데가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84제곱미터가 지금 벌써 8억 원이라는 거예요. 춘천도 만만치 않아요, 새 아파트는. 춘천 8억? 네네. 받아들여야 되나? 받아들여야죠, 뭐. 야, 어느 장난 순간. 아니다. 네.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춘천의 신축들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은 어디가 뜰 거냐를 우리가 이제 냉철히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춘천의 신축 아파트는 저는 지금 이런 기사 떴기 때문에 좀 늦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럼 내가 만약 춘천에 들어가서 한다면, 저라면 저는 지금 이제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 못하지. 만약에 제가 현금이 있고 투자를 한다면 저 같으면 춘천 신축보다는 춘천 구축 쪽에 좀 저평가되는데 더 오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에서 GTS 노선에 연결이 가능한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찾아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장이 일단 출발했으니. 그렇죠. 네, 어차피 따라갈 거니까 신축과 구축이 계속 그 갭이 벌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만약에 투자를 할 거냐. 지금 춘천은 GTS 이제 B, 그 다음에 원주는 GTS D잖아요. 지금 GTS C 관련해서 천안 관련해서는 안 나왔어요, 기사가 아직 안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천안에 있는 신축도 충분히 춘천이나 원주가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GTS B랑 D가 연결이 되는 그런 기대 심리로 오른다고 봤을 때 GTS C 기대 심리가 있는 천안도 안 올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천안의 신축은 지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방법으로. 그럼 벌써 이 기사만 보고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열돈이 있으면 춘천은 신축은 좀 늦었으니 춘천 구축에 들어가자.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 천안은 발표가 안 됐으니 천안 신축도 나쁘지 않겠구나. 중장기적으로. 물론 이제 이것만 보이는 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요소를 봐서 대신에 이제 그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잘 찾아서 들어가는 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부동산 투자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도 좀 같이 갖고 온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네. 기사군요. 이게 그냥 GTX 호재 나왔다 이게 아니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이 기사를 토대서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어떻게 시장이 바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다 머릿속에 이제 굴러가야지 네,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 특히 춘천이 좀 분위기가 좋았죠. 네네. 최근에. 근데 춘천도 예전에 또 집값이 한 번 또 뛰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그 춘천간 고속도로 생기면서 그때 이제 예전에 그 46번 국도 타고 갔었잖아요. 춘천 갈 때. 근데 이제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이게 단축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닭갈비 먹으러 많이 갔거든요. 그게 아마 2009년도, 2010년도 요때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아파트들이 한번 뛰었었어요. 근데 한번 떴다가 이번에 이제 GTS B도 이제 얘기가 슬슬 나오니 GTS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 지하철이지 않습니까? 고속 지하철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더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기 때문에 네. 집값이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대신에 상권은 아마 그 춘천 사람들이 만약에 GTS가 뚫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9호선이 뚫리면
이쪽 그 가양동이나 이런 쪽 상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고속터미널 상권이 더 좋아진 거예요. 와서 사람들이 오니까. 와서 네, 그러는구나. 네, 마찬가지로 상권은 오히려 그 춘천 상권이 좋아진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닭갈비나 이런 쪽은 수요 때문에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 외에 이제 비교 우위가 없는 업종도 있지 않습니까? 뭐 백화점이나 이런 거는 뭐 그 GTS가 뚫리는 그 서울 쪽이 훨씬 더 상권이 좀 좋아질 거다. 이런 것도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지금 오르고 있고 매매가는 좀 주춤한 상태에서 지금 과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전세가가 지금 오르고 있고 매매가는 좀 주춤한 상태에서 지금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거냐고 봤을 때 일단은 저는 올림픽파크 그 포레원 여기 이제 재건축 때 여기가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가 됐잖아요. 그럼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근방 일대 전세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요 입주 때 되면은 좀 주변 가격은 좀 떨어질 여지도 있어요. 저 약간 이게 그 분양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가 오히려 또 좋은 기회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입주 때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세 2년 계약이 끝나서 이제 매물이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좀 눈여겨 보셔라. 2023년 입주 예정인 뭐 중산동 DMC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세 가격이 좀 떨어졌다 이런 뉴스도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그다음에 전세 물건 급증하는 지역을 노려서 이제 세입 전세로 좀 들어가고 또 이제 투자는 또 별개로 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려고 이것도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원주에 비해서 춘천이 좀 비싼 것 같은데 그럼 네. 원주를 보는 게 나을까요? 이거는 이제 엄밀히 말씀드릴 그 비싸다의 기준이 또 약간 또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춘천이 더 많이 올랐다면 단기간에 올랐다면 원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거는 비교가 좀 또 이제 그 신축에서 또 어떤 신축이냐 대단지냐 좀 브랜드냐 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거니까 개별성이 또 존재하는 거니까 또 뭐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원주도 좀 저평가된 부분은 많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춘천과 원주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도 수도권의 지역적으로 그 춘천이나 원주보다 더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춘천이나 원주도 물론 좋지만 또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보면은 아직도 수도권에도 괜찮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원주 무시동 구축 장기 보유 이 얘기는 뭐냐면 저 생각 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에 이거를 내가 정리를 빨리 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난다고 하면은 차라리 구축을 정리해서 빨리 지금 신축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다른 쪽, 준수도권 신축이나 수도권 신축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것도 적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구축, 그 원주 무시동 아파트가 내가 얼마에 샀고 지금 손해본 상태라고 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또 마이너스로 팔기는 굉장히 어렵다. 좀 그렇죠. 어렵다. 예, 또 마이너스 팔고 또 내가 또 신축으로 들어간다는 게 확신도 없을 뿐더러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신축이 되고 2년을 보유해서 일반 세율 구간이다 그러면 한번 정리하고 털고 다른 거 갈아타는 거는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양주 경기 북부입니다. 양주도 물량이 많아서 의정부까지 힘든 시기가 계속 됐는데 앞으로는 좀 눌린 준신축 매매가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경기도 북부. 네네.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쪽도 그 GTS도 또 연장 여지도 있고 또 양주 옥정지구 같은 경우는 또 7호선 연장 그런 호재도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될 것 같고 그 옥정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보다 한 1억 정도 제가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억에서 1억 정도 올랐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 떨어졌는데 거기는 지금 한 1억 정도 입주장 끝나고 나서 1억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신축 위주지만 그럼 이제 신축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구축도 이제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흥 100곳 신도시 서울대병원 얘기 맞죠? 저도 기사 본 것 같아요. 착공할 거라는 소식이 있는데 10층과 1층 거래권이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법하긴 한데 투자로는 어떨까요? 시흥 100곳 신도시 쪽. 나쁘지 않고 이제 가격은 이제 싸게만 살 수 있다면 하는데 이제 10층과 1층의 이 가격 차이가 정말 이게 뭐 너무 가격 차이가 몇 억이 차이 난다. 그러면 차라리 1층도 나쁘진 않다고 해요. 투자 가치로 봤을 때. 왜냐면 1층이 그 어린이집이나 또 이렇게 1층을 또 선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많은 집은 이렇게 쾅쾅 뛰어도 되니까 또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 가격 차이를 그러면 얼마로 봐야 되냐. 근데 이게 뭐 아파트 단지마다 다 달라요. 어떤 지역은 뭐 10%만 볼 거냐, 20% 볼 거냐. 그러니까 로얄층과 1층의 차이를 아니면 30%까지 차이가 나는 지역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 딱 얼마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적다고 하면은 10층이냐 1층이냐를 선택할 때 저는 이제 로얄층도 중요하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1층도 나쁘진 않다. 왜냐면 또 전세 가격은 사실 비슷해요. 10층과 1층이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투자금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대출 낀 1주택자인데요. 네. 대출금으로 다시 2주택 투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대출도 대출 나름이죠. 대출을 이제 내가 내 소득. 그렇죠. 소득도 있는 거고 대출을 내가 만약에 전에 한 30%만 받았다. 근데 또 이번에 60% 더 받는다. LTV 왜냐면 다주택 유자 60% 풀렸으니까 뭐 이 정도. 근데 내 기존에 있는 게 내 소득 대비 어느 정도 갚을 여력이 있다. 그러면 뭐 충분히 가능한데 내가 대출을 풀로 받은 상태다. 근데 이것도 또 풀로 받으려고 한다. 근데 내 직장이 언제 잘릴지 모른다. 그러면은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여건이 되니까 그렇죠. 여쭤보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대출금이나 이런 게 무리하지 않고 뭐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네.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서서 네네. 아마 여쭤보시는 게 아닐까.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라고 하면 이제 가는 거지. 네. 지르러 가는 거지. 이제. 그래요. 네. 하고 이제 안 되면 춘천 또 가는 거지. 안 되면 또 이제 춘천 구축 사러 가갖고 이제 뭐가 이제 삐끗했어. 와 최진권 이 개, 불행이 개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게 이렇게 뭔가 조언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방송 잘 네. 보고 있습니다. 수원 네. 영통자의 완판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그 네. 바로 옆 신한 쌍용 아파트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21년도 6월 고점에 사서 지금 네. 팔아도 마이너스 1억 정도입니다. 어우, 마이너스 1억. 네네. 일단은 뭐 실거주시면 조금 더 버티시다가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내가 손절을 하고 다른 거 갈아탈 게 정말 눈에 보인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는데 사실 그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이거는 팔았을 때.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니면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다른 아파트를 사서 어느 정도 좀 만회.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샀는데 그 1억 정도 올라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이걸 1억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약간 그래도 상세가 된 거잖아요. 상세해서 또 갈아타는 전략도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다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손절의 기준이 좀 네. 몇 가지가 좀 있을까요? 네네. 그 뭐 이런 상황이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 그렇죠.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손절할 때 다른 게 정말 눈에 보인다. 이거는 확실하다. 무조건 확실하다. 아, 네. 제가 간다. 네, 간다. 그러면 이제 빨리 손절하고 갈아타야죠. 그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싸게 해도 이것도 내가 싸게 팔더라도 내가 이걸 싸게 잡을 수 있다. 이런 선택이 되면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거를 샀는데 이게 좀 이거 손해 본 만큼 이게 올라준 거예요. 상세가 돼서 그러면 이거 다시 이제 두 개 정리해서 그럼 양도세도 줄어들 수 있잖아요. 비과세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거 두 개 정리하고 다른 것도 갈아타자. 이런 것도 가능한 근데 가능한 거고. 올라가는 게 확실히 네? 보이는데 네? 내 마이너스도 많이 까였어. 아깝죠. 좀 맞아요. 애매할 것 애매하죠. 같은데 네, 그런 경우는 맞아요. 어떻게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좀 기다렸다가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이제 수입원을 더 앞바퀴를 좀 굴려서 좀 돈을 모아서 또 이제 가는 건데 사실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이너스인데 이거를 빨리 정리하고 다른 걸 갈아타기도 사실 그러니까 생각 이해는 되지만 그게 실제로 행동을 옮기긴 굉장히 어려운 걸 제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그게 가는 게 좀 확실하다 하면은 좀 과감하게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네. 예전에 저도 당산동 아파트 계약금 걸었다고 했잖아요. 네. 계약금. 근데 반포 레미안이 이거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계약금 건 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 5%에서 4천만 원이 이게 8억이었으니까 7억 8천이었으니까 네, 4천만 원이 아까워서 이거를 포기를 못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계약금이 5%였네요. 그때 5%였어요. 와. 네, 미분양 나가지고 5%. 원래 10%였는데 5%. 그다음에 나머지 5%는 나중에 하는 걸로 했는데 그냥 5% 4천만 원 포기했으면 됐던 거예요. 그 3천 얼마 그 4천만 원 그걸 그냥 포기하고 반포레미안 미분양 잡았으면 됐는데 전 반포레미안 무조건 간다고 판단했던 거죠. 근데 이게 아까운 거야 이게. 4천만 원이. 4천만 원이. 그렇죠, 크죠. 네,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는 거야 나도. 못하는.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지금 왜냐면 그 경험이 쌓였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선택 내 4천만 원 포기하고 그거를 많이 했으면 20억의 또 자산 가치가 벌어졌던 거예요. 여기 없겠죠? 근데 나오죠. 왜? 보트 타고 다니지 않을까요? 요트 같은 거?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근데 진짜 일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저는 일하는 게 한편으로는 힘든데 또 재밌어요. 일하는 게.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재밌고. 아 눈을 보니까 약간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일하는 게 나름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그 일이라는 게 내가 어느 순간 회사 직장 상사가 사장이 시키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릿속에 상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 일은.
누가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후네TV도 뭐 좋아서 나와서 하는 거지만 제가 좋아서 나와서 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재밌게 저는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뭐 여러 가지 일도 제가 뭐 책을 쓰는 것도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쓰고 싶어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과정은 힘들지만 강의도 제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상담료도 제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누가 막 강요하고 하면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현실화시키는 그 과정이 재밌다. 골프 이런 것보다 훨씬 재밌더라,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일 중독인 것 같기도 하고 재밌다. 건물주 마블도 제 머릿속에 항상 상상하던 거를 현실로 내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또 사주는 것도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마케팅도. 지금 또 이렇게 일적으로 좀 상상하고 계신 게 좀 있습니까? 있죠. 항상 많죠, 저는. 또 다른 뭐 어떤. 많은데 다 못해요. 다 못해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다 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하면 또 큰일 나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게 네.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그 손절하는 게 힘들다. 힘들다. 진짜 힘들다. 근데 반포 레미안은 누구나 갈 거라고 예상했던 거예요. 누구나. 근데 그 한 번의 선택이 진짜 20억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었던. 벼랑 끝 내몰린 지방 건설사들. 제가 이 기사도 말씀드린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앞으로 트렌드는 서울 수도권이다. 지방은 좀 아니다.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방 쪽의 신축들도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예전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부산 지방부터 먼저 올랐다. 그런 시기가 있었다. 맞아요. 그 시기가 있었어요. 분명히. 언제였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10년쯤 지나서 서울 수도권이 안 움직일 때 네. 지방부터 먼저 움직인 게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시기는 돌이켜보면은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시기는 노무현 대통령 때였지 않습니까? 네.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지방 분권화 시대였던 거야. 지방 분권. 그러니까 지방 활성화 정책들. 그런 정책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정책도 부동산 투자도 이런 정책과 맞물려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과 맞물리다 보니까 지방 쪽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그리고 워낙 저평가돼 있었어요. 그때는 서울 수도권이 많이 오르는 반면에 지방 많이 안 올랐고 그 다음에 전세 비율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번 올라줬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게 지금은 지방 분권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오히려 수도권 시대예요, 수도권 시대. 메가시티도 그렇고, GTS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용인 반도체 플랫폼도 그렇고, 다 수도권에 집중하는 거지, 물론 지방 일부 지역들 외에는 다 수도권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랑은 지금 시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지방 부동산 시장이 그때처럼 좋아질 거라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죠. 또 혹자는 이런 네. 얘기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건설사들 네. 지방 네. 건설사들 네. 중소업체들 지금 박살나고 네. 뭐 분양도 안 되고 미분양은 지금 계속 쌓이고 있고요. 네. 네. 대구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 지방부터 뭔가 완화책 네네네. 조금 더 이 안 좋은 상황을 네. 타개하기 위한 네. 정부의 어쨌든 네. 건설사들이 막 줄도산이 나면 네. 심각해지잖아요. 이게 또 걷잡을 수 맞아요. 없이 커지게 되면 그러니까 제 말씀인 게 지방 투자 할 거면 그런 계획이 나왔을 때 하셔도 늦지 않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 메가 트렌드, 메가 서울, GTS, 용인 플랫폼 시티 이런 쪽 해서 수도권, 그 다음에 지금 상대적으로 더 오르는 그런 수도권 쪽이 투자 포인트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지방은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뉴스들이 슬슬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저평가된 대부분이 풀릴 거다. 그때가 투자 포인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그 수요 공급도 조금씩 이제 더 어그러져 가고 있고. 그치. 공급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지방이. 네. 분명 그런 기회는 올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런 거죠. 제 생각은.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고 이제 조금 더 기다리면 그런 타이밍이 분명히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시기가 이제 과거 한번 역사를 그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시면 그때가 이제 2010년도 요때였거든요. 2009년, 10년 요때 11년.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시장이 잠잠할 때 오히려 지방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도 참고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세종시에 두 채 보유 중입니다. 둘 다 비과세 매도할 수 있는데요. 거주 투자 분리하여 서울 상급지 갈아타 놓고 싶습니다. 세종시 매도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제값 안 받고 급매로 싸게 두 채 모두 매도하고 서울 반포 미도 2차에 전세 끼고 투자해 놓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향후 지방 규제 완화로 지방은 오르고 서울은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고민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투자로 반포를 하시면 이게 그 규제적 조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년 실거주가 해야지 또 어차피 10여 초과 아파트긴 하지만 그래야지 이제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거주를 안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거다. 물론 이제 장기보유 투표공제도 이제 요새는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만약에 그 반포 강남 3구의 아파트를 사는 게 그 세금으로 해서 많이 남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이 까인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그럼 과연 이 세금을 내고 이게 남는 게 과연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세금적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한번 해보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두 채가 비과세라고 하면 어쨌든 두 채를 비과세로 팔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한까지는 반드시 파는 게 맞을 것 같다.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비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비과세 구간이 12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전략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아파트는 없지만 그러니까 6억에 사서 사실 가장 비과세는 뭐가 제일 좋냐면 6억에 사서 12억에 파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그때가 딱 비과세 구간이기 때문에 딱 2년만 보유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 시기적으로 이렇게 1년씩 나눠서 사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억짜리 세 채를 사는데 그 1년씩 나눠서 비과세 파는 전략 이렇게 팔고 사고 이런 전략도 물론 펼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전략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반포 아파트도 나쁘진 않은데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전세를 빼주고 실거주 할 거다 이러면은 나쁘지 않은데 그 실거주가 안 된다고 하고 그냥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다 하는 거는 저는 좀 세금이 굉장히 많을 거다. 이 말씀 좀 드리는 거죠. 왜냐면 이제 좀 똘똘한 걸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어쨌든 서울이라는 건 알겠어, 트렌드가 지금. 네네. 메가시티, 서울 네. 몰빵, 오세훈 네네. 서울 몰빵, 뭐, 네네. 서남권 뭐, 개발 계획 나오고 네네. 막 하지 않습니까? 네. 서울 몰빵인 건 알겠는데, 네. 뭔가 이게 이제 영차에서 한번 딱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 그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강남도 좋은데 이제 내가 실거주를 할 수 있냐 없냐를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익을. 그래서 왜냐면 세금 자체가 실거주 비과세가 안 되고 10억 초과에 대해서 그다음에 장기보유 투표공제가 적용이 안 되면 왜냐면 실제 거주도 해야 돼요. 그 장기보유 투표공제 80%까지 받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거주가 많이 안 되면 그런 게 제반 사항이 있으니 그 세금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실익을 따져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세무사님과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과세 타먹는 것까지는 오케이. 네. 그죠? 네. 최대한 뭐 그 시간 맞춰가지고 네네네. 이 최대한 비과세는 네. 찾아 먹는 거죠. 하지만 이제 매수는 네. 좀 더 고민해야 고민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네. 왜냐면 이제 거를. 효율을 따질 거냐, 그냥 나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는다. 그러니까 실익을 따질 거냐, 아니면 나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다. 이거를 따질 거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요번에 청약 요거 혹시 하셨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셋째 청약에 100만 명. 이게 그 개포 1단지 요번에 저희 집 옆에 네. 아파트 이제 좋은 아파트. 네네. 이게 뭐 당첨만 되면 20억. 이거 제가 그때 방송에 말씀드린 이게 보류지가 아니라 이제 분양가. 근데 이게 이렇게 싼 이유가 이게 로또 청약이 가능한 이유가 이제 분양가로밖에 못 하는 거예요. 분양가. 근데 이게 분양가 자체가 그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쌌다. 근데 이거 주변에서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저 안 했어요, 저. 아, 그래요? 안 해요. 이거. 왜요? 확률이 너무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상님이 도와주면 아니, 이건 안 돼. 이런 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 안 해요. 저는. 어제 파묘 보고 왔거든. 파묘. 그게 뭐예요? 아, 파묘? 예. 네. 조상이 되게 조상을 잘 그래요? 모셔야 된다. 뭐 이런. 조상님이 도와주면 이제 당첨이 되겠죠?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당선되신 분들 정말 그러신 것 같고. 네. 예. 근데 이제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없앨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일부 없어진다.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앞으로 분양가는 더 오를 거다. 예.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그 3, 4평 아파트 건축비만 한 3, 4억으로 제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한 3억 5천. 건축비만. 땅값 빼고. 근데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건축비만.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신축 아파트 수요는 계속 몰리기 때문에 집값이 더 여기서 뭐 빠지거나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책도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도 좀 없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예전처럼 그렇게 막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게 사실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뭐 전 국민이 다 이거 할 정도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부작용인 거고 사실은 그 부분은 손실분은 사실 조합들이 다 안는 거거든요. 그거를 왜냐하면 더 비싸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조합에 대한 손실로 그러니까 조합에 대한 그 부분인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도 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 당첨된 사람만 위한 거냐? 과연 공익을 위한 거냐? 그 당첨된 사람 한두 명을 위해서 몰빵해 준 거죠. 그 사람한테 몰빵해 준 거지. 그게 과연 이게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경제 정의에 맞는 거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취지고 앞으로 분양가는 굉장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 재개발조합
재건축 조합도 그렇고 네네. 지금 건축비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음. 신축하는데도 그렇고 네네. 엄청 지금 이게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좀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은 재건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요번에 그 노원이나 이런 것도 추가 분담금 오르고 그러니까 다 헉헉하잖아요. 사실 그만한 돈을 낼 수도 없고. 강남은 또 사정이 그나마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쪽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재건축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슬럼화 되는 거예요. 슬럼화. 재건축이 안 되면 그냥 50년, 60년 그냥 아파트가 그냥 슬럼만 되고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젠트리피케이션처럼 그냥 이제 상권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슬럼화 되고. 근데 그게 과연 도시 경쟁력에 비추어 봤을 때 맞는 거냐. 그런 문제는 또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요번에 또 보는 게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정권별로 부동산 가격을 추이를 보면은 오히려 민주당 때 가격이 정말 비상식적으로 많이 올랐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요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비상식적으로. 특히 강남 3구는 정말 더 비상식적으로 올랐다. 네. 근데 그 이유가 잘못된 규제책이라든가, 잘못된 뭐 정책들, 그 다음에 뭐 교육 정책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역이 올랐다. 오히려 뭐 보수라고 하는 우리 그 국민의힘 정권 이쪽 전신 이때는 사실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급등하지는 않았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총선도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쪽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쪽이 과반을 잡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뭐 비슷하게? 좀 비슷하게 가거나 약간 뭐 비율적으로 가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요번에 그 둔촌주공 그 3년 실거주 의무 그것도 약간 계속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연기가 유예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취득세 감면도 사실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그거 왜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소급 적용해 준다고 얘기하고 그거 믿고 부동산 사신 분들은 도대체 뭐냐고요, 취득세.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야당에서 반대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도대체 뭐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불확실성을 계속 갖고 있는 건데, 그럼 빨리 해줄 건 빨리 해주든가, 안 해줄 건 못 해준다고 딱 잘라 얘기를 하든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정책들이 좀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총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고민해 보고 이제 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저는 서울 양천구에 살고 있는 37살입니다. 아,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현재 서울에 아주 21년도에 크게 물려있는 게 하나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추가로 돈이 좀 있어서 예. 그 서울에 있는 모아주택을 추가로 투자하려고 하는데, 모아주택이요? 예. 모아주택 빌라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 뭐 어떤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지금 돼 있으신지? 그러니까 21년도에 서울에 하나 샀고, 예. 20년도에 그 인천에 하나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지금 현재 2주택이세요? 근데 명의로는 제 거는 서울에만 하나만 있습니다. 20년대에 사신 건 누구 명이세요? 그 아버지 명의입니다. 지금 세대 분리 돼 있으시고요. 예, 돼 있습니다. 2021년도에 사신 거는 어디 아파트세요? 21년도요? 네네. 지금, 서울. 네,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 목동 힐스테이트라고 그 오목교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정 내거리역. 신정 내거리에 있는 그 힐스테이트요? 예, 맞습니다. 네네네. 거기 했는데 그 고점에 사셨구나. 나쁜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인데, 예, 나쁜 거의, 아파트는 아닌데 이제 거의 고점에 사신 거네요. 그죠? 예,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예. 위에서 세 번째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최고점에서 3칸. 예. 예. 네네. 2020년도에 산 거는 어디신데요? 아버님 명의로 사신 그 거는?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이편한 세상 오셔나임이라고. 네네. 그거는 근데 좀 싸게 사가지고. 그건 좀 올랐겠네요? 예, 지금 현재 수익 중이기는 합니다. 예. 아버님은 그러면 무주택이신 거고요? 네, 아버지는 집이 또 따로 아버지 사시는 집이 하나 계시고. 그럼 다주택이시고. 그때 2020년도면 거기도 조정지역이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비과세는 안 되실 거고, 그죠? 예, 그 일반 과세로 어쨌든 처분을 할 생각 갖고 있는데. 네. 예, 현재 요즘에는 뭐 아파트는 사기는 좀 이제 부담스러워서. 이제 서울에 있는 모아주택은 어디 보시는 거죠? 어디? 그 중랑구 쪽에 있는 뭐 면목역이랑 그 중화역 쪽에 이렇게 요즘 많이 지정이 됐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1억 정도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다 보니 네네네. 예, 그쪽에 눈에 띄어서 혹시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 모아주택 쪽은 조금 부정적인 게 약간 왜냐면 모아주택은 예전에 그 뉴타운 재개발 때랑 또 다른 게 모아주택은 이제 일단 규모가 너무 작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차라리 뉴타운은 완전히 그 도시 자체를 바꿔버리고 이제 신도시가 생기는 거지만 예, 근데 모아주택은 너무 이게 자체가 작고 예, 또 이게 또 소음도 많더라고요. 또 그 안에서 뭐 비대위 활동도 있고 그래서 이게 또 사업이 신속하게 될지도 여지도 될지 말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감안하고 투자를 하시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예. 전 개인적으로 모아주택을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합니다. 저는. 예. 아, 별로라고 네네 판단하시는 저는 건가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아예 저는 관심이 없으세요? 아예 관심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아마 그 1억으로 그 소액 투자로 지금 좀 끌려서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모아주택 쪽은 또 모아주택 쪽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 네 그쪽 부분 또 한번 참고해서 한번 의견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저는 이제 효율을 좀 더 중요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효율을 봤을 때 모아주택이 과연 그런 이렇게 효율적인 투자냐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네, 저는 일단은 좀 부정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물론 이제 그 모아주택이 이제 그 지역마다 또 다르고 입지마다 또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잘 찾아서 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잘 찾아서 하시면은 정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예, 이제 그런 가능성을 두고 투자하기엔 또 리스크도 좀 크다고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제가 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 될까요? 네, 네, 네. 그 제가 지금 사는 데 있잖아요. 목동 이스테이트. 그거는 제가 사실 대출을 좀 많이 끼고 들어와 있어서 네, 사실 네. 좀 이렇게 부담스러우신 거구나. 예, 부담스러워서 좀 몸집을 줄이려고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럼 예를 들어 몸집을 줄이고 뭐 줄여도 저는 다른 아파트는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네네. 아파트 없이 무주택으로 가는 건 아니고 네. 이렇게 몸집을 줄여서 뭐 저에게 좀 맞는 급에 맞는 거를 다시 취득하려고 하는데 네, 네, 네. 그런 건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좀 네. 부담스럽다 만약에 보니까 부담스러우시면 여기 목동 힐스테이트가 예, 그 지금 보시면 저 23평입니다. 23평 A 타입이에요, B 타입이세요? A, B로 돼 있나? 저 A, B, 타입은 C, 잘 C, 모르겠어요. A, B, C 있는데 아마 그 예. 최고점 대비했을 때 이제 고점이 아마 15억 정도 예, 갔다가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뭐 11억 12억 정도? 12억 정도 하네요. 한 3억 정도 떨어지셨는데 예, 맞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좀 그 본인이 부담이 되시면 제 생각은 예, 여기가 이렇게 나쁜 아파트는 아니에요. 역세권이고 저도 예. 여기 지역 잘 알고 있는 지역이어서 예, 그래서 학군도 뭐 양천구 좀 목동 학군도 이용할 수 있고 예, 그래서 맞습니다. 나쁘진 않으니까 차라리 여기를 전세를 주시고 아, 전세요? 전세 주시고 그 대출을 좀 갖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2년 거주하신 거잖아요. 거주는 2년까지 아니고 지금 현재 거의 6개월 정도 돼요. 그러면 어차피 2년 거주해야지 나중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도 조정지역일 때 들어오신 거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 한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정 부담이 되시면 예, 이제 여기를 전세를 주시고 빚을 좀 갚으시고 여기 근처에 뭐 반전세나 월세로 가시고 남는 돈을 투자하시는 방법도 전세 비율은 그래도 좀 전세가 전세로 보면은 대출은 커버 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 전세로 하시고 월세 해서 어차피 투자해서 좀 더 자산을 불리는 방법으로 6억 3천 정도 될 것 같은데 전세는 대략 그 정도 되죠. 6억 5천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대출이 한 어느 정도 되세요? 대출이 7억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 현금 흐름이 괜찮으시면 그냥 월세로 여기 사시고 예. 남는 돈은 또 다른 데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만약 현금이 좀 나오면은 그럼 전세 세팅하고 아니면 또 다른 데로 가셔도 되고 네. 어쨌든 좀 괜찮게 보시는 거네요. 좀 더 이렇게 네, 기다리면 네. 오를 걸로. 네, 좀 기다리면은 어쨌든 여기도 뭐 중상 아파트는 돼서 아파트는 돼서 요거를 또 팔고 또 서울에 가는 것도 여기서 또 손해보고 팔고 또 서울에 가는 것도 사실 만만치는 않으세요. 아,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는 그냥 냅두고 다른 거 하나 사서 아까 질문한 케이스가 이런 거죠. 요거는 이제 좀 버티고 이제 다른 거 이제 하나 더 사서 좀 더 거기서 키운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두 개를 처분해서 이제 합산해서 이제 다른 데 가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더 맞지 않나. 어차피 지금 1주택이시니까 2주택까지는 또 취득세도 이제 1에서 3% 구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용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정도 자금은 안 되시는 거니까. 자금. 근데 제가 볼 때 그 1억으로 소액으로 해서 그 모아주택 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모아주택은 진짜 강력하게 비추. 네네, 저는 비추. 왜냐면 그게 물론 잘 될 확률도 있지만 그 확률에 비해서 이제 안 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예, 예.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좀 현금 흐름으로 좀 해보려고 네. 마곡 쪽에 오피스텔도 봤는데 요즘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혹시 네네. 이거는 아, 수익률이 6% 정도 나오던데. 마곡 쪽 오피스텔은 이거 먼저 하시고 다른 거 2주택 하시고 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주택부터. 2주택 하고 네네. 그다음에 플랜으로 짜는 그렇죠. 게 그렇죠. 좋다는 예, 예. 왜냐면 이게 급한 게 아니라 오피스텔은 그 다음 그 3단계에서 예. 왜냐면 그 오피스텔 사면 또 그 취득세 다 올라가 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예, 업무용은 맞네. 상관이 없지만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오피스텔은 세 번째 투자로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어떠실까? 예. 알겠습니다. 정말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랭이 TV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대화 중에 끼지 못했는데, 그럼 이분이 만약에 네. 요 상태, 그러니까 전세를 주지 않고 그냥 네. 이 상태에서의 여유자금 1억인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지금 계속 여쭤보잖아요. 이분도 네네. 무아주택이냐, 또 뭐 네네네. 마곡 오피스텔도 보신 것 같고, 1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수도권으로 가죠, 수도권.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수도권 네, 아파트. 아파트. 예, 그리고 이분이 대출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전세를 놓으면 대출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조금 그 대출이 많이 부담이 되니까 투자를 하실 거면 대출 네. 좀 줄이고 네. 다른 데로 옮겨야죠. 다른 데로. 좀 힘들더라도 만약에 가족 아까 그 안 여쭤봤는데 가족이 네. 어떻게 되냐 안 여쭤봤는데 네. 만약에 혼자 산다고 하면 더 충분히 옮겨야 되는 거고 가족 자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여기보다는 조금 안 좋은 데로 그게 좀 힘든데 그렇게 하고 투자를 해서 더 키우는 방법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무아주택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코인을 하십시오. 코인도 아닌 것 같은데. 코인은 뺄 수라도 있지. 그래요? 무아주택은 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금 헉헉대고 있는데 네. 그 제일 꼬바리에 있는 무아주택이 가겠냐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어떻게 가? 대장이 그쵸. 지금 재개발, 재건축 대장들이 지금 허덕대고 있는데 지금 건축비 다 뭐다 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분양을 한 해 만에 맞아요. 건축비를 70% 올리네 만에 하고 있는데 무아주택 저 꼬바리가 지금 뭐 어디 그다음에 아까 오피스텔 말씀하셨는데 왜냐면 오피스텔을 사게 되면 이게 주택수 취득세 잡히다 보니까 이제 업무용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전입이 되거나 하면 이제 다른 데 이제 실세가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오피스텔은 이제 세 번째로 사는 게 맞다.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스텝 거죠. 3.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규모를 어느 정도 해놓은 다음에. 그렇죠. 예, 서울시 서대문구에 살고 있고요. 네. 예,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은 예. 현재 이제 가용자금은 좀 묶여있는 상황이라 크게 많지는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 아마 청약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 10% 계약금이란 것 때문에. 예. 근데 현재 서대문구 살고는 있지만 한 2027년 정도 이제 송도로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직장 이직으로 해서. 송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송도에 좀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리 사놓기는 좀 저희가 좀 부담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최근에 송도에 이제 자일풍경채라고 청약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이직할 때쯤이랑 그 시간대가 굉장히 맞아서 예. 이걸 내보려고 하는데 이제 주위에서는 아마 송도 쪽에 아마 미분양 날 수도 있다는 이런 여론들도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걱정이 돼서 상담받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이 분양가 혹시 얼마예요? 지금 84구평이 8억 초에서 중반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주변 시세 비했을 때는 좀 비슷한가요? 아니면? 이게 공급별로 다 틀리다 보니까요. 네네. 아마 609 쪽 시세하고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고 네. 아마 그 앞에 709 쪽이랑 509 쪽에 비해서는 약간 좀 비싼 느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에 구축 사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현재는 지금 오히려 구축 사는 게 유리할 수는 있지만 일단 실제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분양 저희 받아 입장에서는 10%만 내고. 이제 저 같은 이제 실거주 입장이다 보니까 투자 목적이 아니고 네네. 하다 보니까 가장 저렴해 갈 수 있는 건 청약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럼 대략 한 27년, 28년 정도 입주 예정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시세 대비해서 그래도 가격을 그렇게 너무 높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 좀 예상이 돼서 그래서 상담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청약이 처음이세요? 제가 현재 1주택이다 보니까요. 네네. 계속 서울 청약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으로는 제가 아파트 구입 매수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예. 일단은 그러면 근데 여기도 서울 통장이 되는 거죠? 예, 기타 지금 아마 지역으로. 인천 해당 지역 50% 우선이고 나머지 네. 서울 수도권 50%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된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어서 물론 미분양이 날 수도 있는데 네네네네. 일단 한번 해보시고 청약 네. 한번 넣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계약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실 일단 수도 준비 있어요. 제한이 6개월밖에 안 되니까요. 음. 엑시트 할 수 있는 전략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네. 이제 당첨이 되면 이제 재당첨 제한만 걸리는 거거든요. 청약통장이 날아가고.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재당첨 제한인데 사실 없는 지역들만 노려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한다고 하면 일단 넣어보시고
그리고 네네네. 이제 당첨이 되는데 이제 고층 노화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저층이 당첨이 될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게 예. 좀 걱정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니까 이제 당첨과 계약은 또 별개예요, 사실은. 그쵸, 예. 네, 그래서 한번 넣어보시고 이제 이게 당첨이 네네. 되면 재당첨 제한이 있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안 걸리는 지역 위주로 또 청약을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건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네네. 같은데. 예. 근데 일단은 요 정도에서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저는 청약 넣으신다고 하면 제가 항상 요 말씀 드리거든요. 네. 일단 한번 넣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예. 왜냐면 또 미리 의외로 또 말씀을 경쟁률이 많아서 네. 높아서 또 안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많아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27년도, 28년도 일단 그 입주 시기까지는 꽤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 기준으로는 조금 약간 불안할지 모르겠지만 27년이나 28년 정도의 입주 예정이다 보면 그렇게 그때는 상황이 나쁘지 않을 그래, 거라는 생각이 충분히 좀 저는 예, 들어요. 공감합니다. 예. 예, 현재 왜냐면은, 또 계속 네. 건축비도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아마 분양가보단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예. 제가 이 전략이 현재는 제가 좀 3, 4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더 좋은 쪽으로 제가 개발해서 들어갈 수, 전세 끼고 살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제가 가용자금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그렇죠. 들어갈 수 10%만 있는 넣어도 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맞아요. 질살 계약층이 지금 청약인데, 그나마 사람들이 아무래도 서울 쪽 지금 분양에 지금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약간 블루오션 지역이 된 것 같아요. 그나마 송도가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때 1주택 입장에서는 조금 이때 타이밍을 좀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데 어떤지. 예. 제 투자 방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네. 예, 예. 맞아요. 예. 좋은 전략이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책 잘 보고 있고요. 네네. 우리 그대 후레니 TV 또 사회자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아무튼 두 분 영상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실거주 입장에서 이제 가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전략을 좀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런 전문가 의견 들어보면 제가 조금 더 아마 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한 마음에 전화드렸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최진권 대표님도 있고 또 다른 전문가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뭐 한문도 교수님도 있고 뭐 최상욱 선생님도 있고 뭐 김기현 대표님도 있고 하니까 네네. 예, 뭐 다양한 의견 이렇게 보시고 뭐 라이트하우스도 있고요. 있으니까 한번 두루두루 한번 보고 의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송도 같은 제가 3, 4년부터 계속 시세 트래킹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 예. 공급비를 일단 시세 파악은 다 했거든요. 했는데 아마 이 정도 8억 되면 좀 괜찮은 가격이다 좀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아, 그래서 네네. 예, 이 아래는 좀 떨어질 확률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한번 좀 전문가 의견 듣고 싶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 책 보신 거 어떤 거 보신 거예요? 최근에 이거는- 나온 그 초록색 책이요.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법? 부동산 투자법 그 이전의 책들 다 갑자기 이제 최민호 선생님 영상 보면서 네네. 좀 이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전 책 다 구입해서 봤습니다. 아, 네. 그럼 제 책 다 4권 다 보신 거예요? 네, 다 봤습니다. 아, 오. 대단하다. 주로 그러시구나. 강의보다는 좀 책을 통해서 보통 공부하는 편이라서요. 아, 그러셨구나. 네네. 네. 맞아요. 그게 현명하신 거예요. 현명하신 수도 있어요. 네. 아, 목소리 개 좋아. 네네. 목소리 좋으시네요. 예. 목소리 진짜 좋다. 네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이거죠. 어차피 서울은 청약이 안 되니 약간 이제 좀 약간 외곽으로 돌려서 이제 수도권에 좀 당첨 가능성 높여보자 이런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뭐. 아, 그리고 또 실거주니까 본인이. 그렇죠. 예. 또 입주를 해야 그리고 되니까. 그 아까 여기 메시지를 지우셨네요. 보니까 네. 그 8억 정도면 26년도 그렇죠. 7년도에 8억 정도면 나쁘지 않죠. 네, 괜찮다라는 맞습니다. 의견도 있었고요. 보니까 맞아요. 보세요. 둔촌주공이나 이런 데도 사실은 그 경쟁이 굉장히 낮았는데도 네. 또 많이 올랐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너무 그런 거에 그 연연해 하실 필요 없다. 그다음에 자기 확신이 있으면 그냥 밀어붙이는 것도 괜찮다. 어차피 아파트는 예, 크게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는 게 맞다. 예. 아, 저 청주에 살고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지금 이제 50대인데요. 예. 몇 년 전까지 진짜 이제 완전 불인이로 예. 그냥 관심이 없다가 전혀 없다가 예. 법인 설립부터 하고 법인. 네네. 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강의만 듣고서 법인 설립부터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내 집 장만을 그러고 나서 했어요. 네. 네. 네, 청약을 분양을 받았어요. 청약을 해서. 네. 네. 처음 이제 청약을 해서 그걸 이제 분양을 받고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지방에 요 아래쪽 지방에 진해 쪽에 진해. 또 네. 진해 쪽에 또 한 채를 네.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진해 쪽에 매수한 그 아파트가 네. 저는 조금 더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네. 그 세입자분이 이제 올 2월에 이제 전세 만기가 됐는데 네. 저는 한 바퀴 더 돌리고 싶었는데 지금 나가신다고 이제 오늘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세입자분을 한 번 더 받고, 그럼 만약에 이제 이번에 받게 되면은 4년까지 이제 최장 갈 수가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이번에 같이 이제 전세나 이제 매도나 같이 진행을 해서 먼저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이제 그 매수한 매수를 조금 그 당시에 조금 싸게 하기는 했었어요. 예. 예, 근데 아직 이제 조금 가격이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 중에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네. 이게 조금 지나면은 더 이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한 2년만 딱 더 이제 연장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사실 네. 이세입자분하고. 근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지금 이제 나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걸 혹시 이제 전세입자를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그게 네. 좀 궁금해서. 네. 네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네네.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투자 가치나 이런 거는 제가 또 보고 시간이 네. 걸리니까 그런 거 다 네. 배제하고요. 네. 아까 2년만 좀 전세를 살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세입자가. 그러니까 네네. 새로 받는 세입자가 지금- 갱신 청구를 안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나가고 그죠? 싶다고. 예. 예. 그러면 그런 조건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 청구를 안 쓸 만한 세입자를. 근데 그건 또 그건 모르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맞아요. 이제 계약서에 이제 맞아요. 이렇게 예, 했다고 맞아요. 하더라도 또 예.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이제 뭐 다른 데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네, 들어서 네. 그러면 그분들은 어쨌든 2년 있다 반드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내가 네, 4년 더 네, 살겠다 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네. 리스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한 분들은 네, 네. 통상 그런 경우가 많이 가시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은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또 약속을 어길 수도 있지만 그리고 네. 약속을 어긴다 하더라도 내가 갱신 청구를 그분들이 쓴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네. 이제 그래도 한 번 더 사람을 믿어보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은 혹시 그 이제 진해 쪽에 네. 지금 이제 뭐 그렇게 막 올라가고 있진 않아요. 서울 쪽은 이렇게 그 저기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다고는 네네.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그 매입한 그곳은 전세가나 뭐 매매가나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조금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님은? 그러면 매도하시면 손해세요? 아니면은? 손해는 아니고 그냥 본전 정도인 것 본전 같아요. 정도? 왜 그러냐면은 네. 그때 워낙에 한 5천 정도 네네. 이제 그 호가에 비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조금 싸게 구입을 사셨구나. 하긴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손해는 아닌 그냥. 네. 예. 네.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 쪽은 아직 시간 네. 뭔가 발표가 나거나 네. 깔 때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좀 보는 네, 견해고 네.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뭐 지내나 지역마다 좀 또 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하면은 손해 아니면 저는 정리하는 것도 이참에 해서 씨앗을 좀 종잣돈을 좀 갖고 계시다가 네, 또 네. 다른 데 투자 기회가 생기면은 또 다른 데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매도랑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서 전세를 놓을 거면 2년 정도만 네. 하실 분은 네. 매도를 그 전세를 세입자로 구하시던가 네, 네. 아니면 매도도 같이 해서 뭐 둘 네. 중에 나가는 거 위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쵸.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물론 이제 갱신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입자가 원하면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제 구두상에 약속을 하면은 또 그거를 좀 지키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게 특약으로 넣어도 안 되죠. 안 되죠. 안 그냥 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네네, 거죠. 하는 거죠. 그거는. 네. 그거는 뭐 법적으로 뭐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는 아기 엄마라고 합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어머, 연결돼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지금 다주택자고 임대사업자인데, 예. 제가 작년에 2023년 3월 달에 광명 19역 분양권을 줍줍했어요. 예.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입주인데, 예.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갈아타기 하려고 하니까, 예. 다주택자라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 아직도 취득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취득세가 1억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출은 없는데 네. 광명 19역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서울 쪽으로 비주택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집 잠시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광명 19역을 분양권을 사서 입주가 언제라고요? 올해 10월이요.
올해 10월이시고 네. 그 기존의 주택은요? 기존 주택은 자가인데 매도하고 가려고 갈아타기니까요. 매도하고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취득세가 너무 세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있고 네. 그 광명 주택을 분양권 그럼 현재 2주택이신 거잖아요. 아니요, 다주택자예요. 아, 다주택자? 임대 두 채, 그 외에 세 채. 아, 임대가 몇 채요? 임대 두 채, 네. 실거주 한 채 포함해서 세 채. 실거주한채시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총 다섯 그럼 주택이니까. 그럼 치드세 12% 구간이니까 네.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이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수중에 있는 주택도 2025년도부터 처분이 가능하거든요. 조금씩 임대 사업자로 묶이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2025년도에 돈을 좀 더 모아서 서울의 비주택으로 비주택이라고 하시면 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우선 상가주택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상가주택도 주택이에요. 상가 그러니까 그 우리 네. 어쨌든 이제 그 주택이 없는 그런 상가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근데 네네. 취득세를 어차피 물어야 되면은 서울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그런데 주변에서 다들 이거 광명 19역이 좀 아깝다고.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이게 분양권이 취득 당시에 이미 3주택이셨던 거죠? 예, 취득 당시에 4주택이었어요. 4주택. 그러니까 이 12%는 뭐 빼박이에요, 지금. 이미 배림무. 빼박이기 때문에 글쎄 이건 좀 어려운데 그쵸. 취득세 12%면 이제 분양가 자체가 높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렵다. 이거를. 근데 들어가게 되면 네, 대출은 한 2억 정도 받고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나중에 그럼 광명에 입주할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네, 저희는 갈아타기 하려고 분양권을 산 거라. 아니면 네. 이거 분양권을 하긴 양도세 많이 나온 그냥 근데 정리하기가 이제 또 오래 걸리니까 네. 예, 어렵다. 그죠? 이거는 네. 2025년에 12월이니까 2025년까지 또 기다려야지 나머지를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게. 이건 어렵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게요. 다주택자 너무 힘드네요. 갈아타기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또 방법인데, 네. 이 분양권 지금 전매되잖아요. 네. 혹시 부모님 명의로 바꾸면 안 돼요? 저희 부모님은 3주택이세요. 그러면 양가 쪽 다? 네. 양가 쪽. 그러면 집안 전체가 다 적폐네요? 동생 없어요. 그 외동이세요? 네. 어떻게 강아지 명이라도 어떻게.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 없어요. 제 말은 명의를 네.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무주택이나 1주택자이신 분한테 넘기면 이제 취득세 문제는 해결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게 명의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주택이 어떤 걸 갖고 있냐에 따라서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거 주택을 봐서, 만약에 다른 거 주택도 좀 빨리 팔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다 정리해서 좀, 뭐, 더 여유 자금이 좀 되시면은 또 다른 상급지로, 왜냐면 이제 내 집 마련이 더 먼저 한 다음에 비주택으로 가거나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아직 그렇다고 광명 19역 이쪽에서 그냥 계속 사실 건 아니실 것 같고, 제 생각은. 그죠? 네, 저는 서울로 나중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들어가려고. 이런 뭐 상가 건물이든가 이런 거 사더라도 이런 게 또 쉽게 안 팔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팔아서 또 가기에도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스텝 그 투자 순서상 보면은 어쨌든 이제 내 집 마련이 좀 먼저라는 게 좀 우리가 정설로 돼 있잖아요. 네. 네, 입주하는 그다음에 이제 뭐 비주택을 가든 뭐 상가를 가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순서라고 봤을 때 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어쨌든 내 집 마련이 딱 먼저 해결이 안 된 상황이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저희는 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최종. 네, 최종 주택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종 주택. 네네. 최종 주택이 광명 19역은 아니신 거잖아요, 지금. 네. 또 이제 지금 자녀가 지금 지금 몇 살이시죠? 10살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뭐 목동이나 아마 넘어가실 것 같으세요, 제 생각은. 네. 예. 그래서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비주택으로 가는 게 맞냐는 거는 또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요거를 이제 분양권 이거 처분이 되니까 네. 뭐 양도세 좀 내더라도 처분하고 나머지 주택을 이제 좀 정리해서 지금 세 채니까 한 채만 남기고 하더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하거나 2주택까지는 취득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두 채만 더 팔면 되는 거예요. 5주택이라서 아, 지금 현재 5주택이요? 네, 2025년부터 팔 수가 있고 아, 임대주택은 2026년에 두 네네. 채 다 아, 만기예요. 5주택이시니까? 네. 그러면 그냥 12% 그냥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음, 예, 12% 가시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방법이. 그러면 치세. 그냥 서울 비주택보다는 광명에 들어가는 게 네네. 치세 뭐 우선은 아깝지만, 맞을까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치세 12% 내셔야죠, 뭐. 예.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비주택도 뭐 내가 어떤 매물을 찾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광명 갖고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고요. 또 만약에 이게 또 완화가 되면 소급 적용하기로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6%로 해서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네. 네네. 그렇다고 들었는데 네네. 저희 입주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러니까 일단 내고 돌려받는 거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5주택인데 무슨 또 그 나름대로의 또 고충이 있겠죠. 고민과 네, 고충이 걱정과 그 아까움 네네, 그쵸. 생으로 아깝죠. 내야 된다는 그런 게 다 네. 있기 때문에 사실 맞아요. 뭐 네. 다들 그 나름대로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외동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부모님도 삼촌댁이고 양가 다 적폐, 네. 본인도 적폐. 사실 그런 경우 사실 진짜 흔치는 않거든요, 사실은. 되게 잘 될 네. 집인 것 같은데요. 네. 아, 네, 저는 그 부산에 살고 예, 30대이고요. 예, 예. 22년도에 네. 대기업 통해서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대기업이요.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울산에 울산, 네. 네, 투자를 하나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올해 이제 2년이 되거든요. 예, 올해 8월에 2년이고 네. 전세는 11월에 만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투자금은 그때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고 수리까지 해서 네. 한 9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9천이 뭐가 들어간 거죠? 9천이? 투자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금? 총 네. 투자금이요. 네, 네, 네. 네. 수리는 한 2,600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는 갭이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 한 5천 정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마무리 다 하고 나니까 9천 정도 들어갔어요. 네, 네. 네, 그렇게 들어갔고 제가 그거는 남편 명의고요. 예, 제 명의가 그 청약 분양권이 하나 있었는데 예, 그거는 1월 달에 이제 매도를 해서 예, 투자금이 조금 생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월세를 살고 있고 예. 주변에서 저 부산이 조금 싸니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그 내 집 마련을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있는 돈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 울산을 매도하고 조금 남는 차액이랑 같이 하면 조금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기는 한데 네,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네. 집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울산이요? 네. 네. 그래서 그 울산을 지금 현재 조금 손해 보더라도 처분하는 게 괜찮을 건지 아니면 그냥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건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분양권 1월 달에 매도하시고 남은 가용 가능한 투자 자금은 얼마 되시는 거예요? 1억 정도 돼요. 1억.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이제 아쉬운 상황이니까, 그죠? 네, 네. 예, 팔고 이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안 팔면은 사실 투자금이 많지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느 정도 회수가 돼야 되니까, 네. 팔고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저 아시는 분도 최근에 이제 오셨었는데, 이제 집이 한 6채, 9채 있는 거예요. 이런 소형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네. 자산은 한 뭐 20억 정도 되는데 실제 순자산은 한 4억 정도 되려나? 그러니까 5채. 근데 이제 정작 본인은 이제 원룸에 사시는 거예요, 원룸. 네. 네,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의외로. 네.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저도 한편으로는 그게 과연 맞냐고 봤을 때, 또 이제 그분은 당연히 혼자니까 그냥만 솔로는 사는데, 괜찮아요. 그나마인데, 네. 이제 가족들 있고 자녀들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게 거주 조건이 열악한 데서 사는 게 과연 맞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좀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결혼을 했고 네, 자녀는 없고 자녀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네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네네. 뭐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사실 조금 안 좋은 집에서 살아도 괜찮을 정도로 단련이 되어 있는데 네. 그냥 멀리 보고 네. 조금 또 동네를 좀 좋은 동네에서 살아보는 것도 네. 좋더라고요. 네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일 수가 있고요. 선택의 네. 문제일 수가 있고, 이제 또 이제 나이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제 생각은 그렇다고 이제 새 아파트가 또 안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의외로 갭 투자보다도 더 수익이 많이 나는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러니까 한 채, 그러니까 오히려 그 비과세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알짜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채 막 네 채, 다섯 채 이렇게 막 지방에 다 갭 투자해서 사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이제 1주택, 2주택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알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많이 공부가 부족해서 네.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걸 가지고 이렇게 네. 굴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쵸. 투자는 하겠는데 막상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니까 네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렵죠. 더군다나 네. 이제 지금 마이너스로 파셔야 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네네. 더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네. 이게 전화상으로 이렇게 상담할 수는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또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제 또 이런 방법들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하셔서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꼭 거기서 말하는 그 방법이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의사결정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다른 의견들도 좀 많이 들어보시는 거고, 그 안에 있으면은 그냥 그게 다 맞는 줄 알아요, 진짜로. 그거를 조금 밖에 나와 보니까, 한 걸음 나와 보이죠. 보니까 예. 다양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때는 안 보였어요. 안 보이죠. 예. 네, 그리고 경주마처럼 예. 달렸는데 지금은 네. 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선생님, 그러면 네. 그 마이너스가 많이 나더라도 네. 조금 하는 게 괜찮을까요? 마이너스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은 진짜 마이너스인데 저희가 수리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네. 제 생각에는 한 4천 정도 마이너스 나면 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4천.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질문하신 내용인데, 내가 이제 그 네. 부산도 사실은 잘만 찾으면 또 4천 정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상세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뭐. 아니면 이게 지금 그 사신 지 1년 되셨다고요? 8월 되면 2년이에요. 아, 2년. 그러면 네. 이제 부산에 아파트 사더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니까, 네. 그거를 부산에 앉는 아파트를 당장 입주를 안 하더라도 뭐 전세 끼고 사거나 사놓고 내가 좀 당장 한 2, 3년 월세로 사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3년 이내만 팔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비과세. 근데 어차피 이건 비과세도 의미가 없는 게 마이너스니까, 그죠? 네. 언제라도 팔 수 있는 건데, 혹시라도 3년 안에 올라주면 비과세 되는 구간 되는 세금 안 낼 수는 있는 거니까. 근데 뭐 3년 안에 뭐 오른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부산이 만약에 3, 4천이 올라주면 네. 좀 손해가 좀 그래도 상세가 되는 거니까, 그래도 파는데 좀 의사결정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냐면 부산이 실은 안 됐지만 4천 정도가, 그러니까 1억 정도가 올라줬으면, 네. 아이, 그냥 이거 4천 손해봐도 3, 4천 손해 볼만 하지, 뭐 이렇게도 파실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하나 더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그 부산에 저희가 그 입지가 좋은 곳에 구축을 보고 있는데 네. 거기는 진짜 살기가 괜찮은 동네인데 네. 거기보다 조금 떨어지는 신축에 또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부산도 네, 점점점 입지가 더 정말 좋은 곳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입지 좋은 구축이 괜찮을지 아니면 거기가 입지가 좋지 않진 않지만 완전 메인은 아닌 신축이 괜찮을지. 그러니까 그쪽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좋은 구축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맞잖아요. 예. 네.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그 입지가 훨씬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 네. 그런 신축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든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한 A는 B다, B는 C다 이렇게 딱 그 수학 법칙처럼 적용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부동산 투자라는 게. 네. 이게 모든 다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또 트렌드에 따라서 시기별로 다 다르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네. 네. 예. 그리고 사실 갭 투자 할 수 있었던 그 과거에는 그게 취득세도 다 1%
20대였으니까 여러 채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 2주택, 3주택 8%, 12%인데 사실 이걸로 개수를 늘려서 자산을 불리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계속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네. 마찬가지로 지금도 입지 좋으면 무조건 구축을 사야 된다. 이게 꼭 절대 법칙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왜냐면 그 신축도 요즘은 그런 커뮤니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이런 입지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신축에 살려고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커뮤니티에 따라서. 네. 예. 그래서 그런 신축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얘기하는 입지 좋으면 무조건 구축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것보다는 제 말도 한번 들어보시고 네. 그 입지가 좀 떨어지면 신축도 나쁘지 않는데도 또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부산 실거주를 이제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면 부산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맞으니, 네. 그러면 부산도 투자로 접근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투자 겸 실거주로 보는 거죠. 투자. 그러니까 실거주를 안 하고, 지금 안 하고. 실거주가 지금 저는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살고 있는 월세도 나쁘지 않거든요. 어, 근데 이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제 갭으로 하려면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실거주를 하면서 2년 있다가 또 그거를 전세 주고 갈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이게 팔기가 전 힘드시면 네. 집을 하나 갭으로 미리 사놓고 실거주할 집을 미리 사놓고요. 미리 사놓고 좀 그러니까 당장 입주를 하지 말고 네. 미리 사놓으면 그래도 돈이 좀 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방법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실거주를 꼭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2, 3년 있다가 이제 그 기존 주택을 처분해서 그 돈 좀 보태가지고 실입주 전세금 빼주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오랜만에 대기업 얘기가 나와서 네. 대기업은 어떻게 입사를 하시게 되셨고 어떻게 울산에 가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입사를 어떻게 했냐면 네. 정말 저 경제관념이 없었거든요. 예. 정말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아예 돈이 이런 정말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 근데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진짜 2배로 뛰더라고요. 2020년도에.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관심을 갖다가 어떤 그 특강 같은 걸 듣게 됐어요. 네, 특강 같은 걸 듣게 됐고 유튜브 통해서 보다가 이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한 첫 번째 강의가 대기업 강의였습니다. 그럼 거기서 거기서 이제 커리큘럼대로 몇 가지 강의를 듣고 거기서 만난 분들과 임장을 다니기 시작해서 청주, 천안, 울산, 창원 뭐 이렇게 그래도 많이 괜찮게 다니셨네요. 그때 그 흐름대로 네. 다 다니셨네요. 정확하게. 네네네. 다니고 그 중간에 다닐 때는 그 수업 듣기가 어려워가지고 수업이 이제 광클이 잘 안 돼서 저희끼리 그냥 천안 간 것도 창원 간 것도 다 저희끼리 그냥 갔어요. 그러면 이 울산도 그 조별로 같이 가서 그냥 아름아름 가서 사신 거고? 조별로 간 건 아니고 그냥 그때 친해지신 분들하고 아직도 잘 지내거든요. 다 퇴사를 다 했고. 왜 다 퇴사하셨습니까? 다 퇴사를 각자 도생으로. 각자 도생으로? 네, 하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여쭤본 게, 저희 대기업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무튼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대기업에. 네. 어떤 후기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저는, 첫 경제 공부가 대기업이었고, 네. 아주 잘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았군요, 예. 네, 아주 잘 배웠고, 이제, 근데 거기서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약간 경주마가 되거든요.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내용을 가르쳐 주시지만, 근데 약간 안경을 벗고 나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요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동생이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면 가라고 한다, 안 한다? 첫 강의 하나는 들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왜냐하면 저는 정말 그런 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를 알게 해준 곳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아닌 점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판단하는 거죠. 뭐. 네,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제 계속, 왜냐면 이제 그 강의를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강의를 이제 계속 해야 되고 수강생들 늘려야 되니까, 이제 시야가 계속, 저는 이제 약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야를 계속 좁혀서 경주마처럼 해서, 그래야지 이제 계속 강의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한 발짝만 뒤로 떨어져서 보면은 또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잘. 강의를 계속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네. 강의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네. 되는데. 혹시 수업료 많이 내셨어요? 수강료 혹시 얼마나 내셨을까요? 500만 원 정도. 500이요? 네, 그 정도 많이 하는 500? 다 해서, 네. 아니 그러면 얼마나 대기업에서 얼마나 근무를 하신 거예요? 21년부터 22년까지 있었으니까 1년 정도. 한 1년 정도? 네. 1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와. 1년 조금 넘었고, 근데 이제 강의도 있고, 특강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상담도 받았습니다. 아, 상담은 좀 괜찮던가요? 상담을 울산을 봐가지고 네. 했는데, 네. 상담도, 상담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괜찮았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제 생각은 그래요. 뭐냐면, 그 강의 초반에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 이제 경제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배우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이제 그거를 너무 뭐 기본반, 기초반, 뭐 중급반, 심화반, 실전반, 사실 그렇게까지 들어서 남는 것도 없고, 사실 투자라는 게 심화반, 전문가반, 실전반, 무슨 연애연반, 무슨 반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고, 제 생각은 어차피 투자라는 게 이제 공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투자는 이제 하면서 이제 본인이 몸으로 이제 하시면서 이제 깨닫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강의 이렇게 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예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아무리 대기업에 뭐라고 해도 거기는 상장을 할 겁니다. 떼부자가 될 겁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만 40살이 이제 된 사람인데요. 예. 근데 원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지역 두 군데 중에 좀 여쭤보고 싶긴 했는데, 먼저 이제 살짝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 오래 보고 하는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한 몇 년 동안 너무 이제 성격이 급하고 좀 공격적이다 보니까 주식도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도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주식을 하면서 좀 뭐 신용이나 이런 것 좀 하면서 한 집 한 채 가격은 이제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실례가 안 된다면 이제 지역 두 군데를 생각하는데, 혹시 어디가 더, 그러니까 제가 좀 오래 갖고 있다 하면은 괜찮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어디랑 어디시죠, 지금? 여기? 그러니까 한 작년쯤에 가양이라고 서울에 가양동 알죠? 네, 소형 아파트를 산 게 있고요. 가양동 소형 아파트 뭐 사신 거예요? 3단지를 샀는데요. 가양 3단지요? 예. 몇 평이요? 중간평 네이버에는 15평인데 17평이라고 17평? 네네네. 네, 그리고요? 제가 예전에는 뭐 서울에 재건축이나 이런 거 입주권도 사보고 막 해가지고 좀 쏠쏠하게 벌다가 이제 최근 몇 년 이제 주식으로 다 까먹고 이제 그거를 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하나는 이제 좀 부모님이 송도에 집을 하나 갖고 계신 것 중에 이제 좀 구축 초창기 입주했던 대형 평수가 하나 있어요. 60평대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제가 싸게 사서 좀 오래 갖고 있어도 괜찮겠다 좀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아직 안 사셨는데 60평을 사신다는 말씀이세요? 그걸 하려면 이제 가양을 처분하고 이제 그렇게 뭐 다시 사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대출도 최근에 뭐 땅도 사보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어가지고 이제는 좀 거의 대출 없이 좀 이제 좀 올해 몇 년만 좀 있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양 3단지를 이제 처분하시고, 이거는 그러면은 좀 이익이 나신 거예요? 그렇진 않죠. 아니요, 작년에 사서 거의 뭐
호가만 좀 올라있지 뭐 실제 뭐 거래들은 요즘은 잘 없어가지고. 그래서 부산 송도에 있는 대형 평수 60평짜리를 인천 송도에 예. 실거주로 사시는 건 아니시고 투자로? 아니요. 만약에 이제 송도로 하게 되면 이제 실거주 하면서 그냥 좀 오래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으신지가 이제 궁금해서요. 이게 사실은 이게 평수가 다르니까 비교 대상이 좀 어렵긴 해요. 예. 하나 이제 15평이고 하나 60평이고. 근데 어쨌든 지금 트렌드상 사실은 60평은 너무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런 뭐 좀 사이클 뭐 이런 것처럼 흐름이 또 그런 대형으로 감독 갖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지. 네.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전에 용인 같은 경우에도 대형 병용이 오히려 되게 잘 나가다가 확 이제 꼬꾸라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좀 가만히 봤더니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 관리비도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60평이면 사실 관리비만 해도 한 6, 70만 나와요. 예, 그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그 관리비를 내는 것도 사람들이 경기가 좀 꺾이면 안 좋기 때문에 이 경기 흐름이니까 좀 무관한데 사실은 강남의 큰 평수는 그래도 좀 버티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송도가 그런데 그런 지역이냐를 봤을 때 과연 그런 이제 물론 이제 좋은 지역이긴 하는데 그 정도 60평에 살 수 있는 실수요자들이 과연 정말 많이 유입이 될 거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게 문제이거든요. 집 크기나 뭐 이런 것만 보면은 이제 뭐 송도가 좋다도 할 수 있겠는데 네. 예, 실제 저도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좀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바쁘지 않고 그냥 가양을 좀 장기로 갖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갈아타는 거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15평이라는 아파트가 그다음에 가인 3단지가 재건축이 되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갈아타는 건 나쁘지 않은데 저는 송도보다는 그렇죠. 다른 대책. 그렇죠. 다른 지역이 더 날 수 있다는 거. 지금 시야가 너무 좀 송도 쪽에 좀 맞춰져 있는데. 예, 그쪽에서 처음에 생길 때부터 살았어서 그런지 이제 이렇게 좀 익숙한 것만 계속 보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1기 신도시가 일산하고 분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초기 창기에 일산과 분당을 그땐 별 차이가 없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분당을 선택하냐, 일산을 선택하냐, 그러니까 입지를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말씀해 주신 김에 딱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분당이란 지역을 너무 좋아하고 저도 선망의 지역인데 최근에 이제 뭐 조정에 비해서 분당은 그렇게 막 조정이 많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도 아니요. 제가 분당을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산하고 분당을 말씀드리는 게 예시거든요. 예시. 그러면 지금 송도가 일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면 지금 현재 예전에 그 분당인 지역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예, 분당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송도보다는 더 분당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여러 번 얘기했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은 공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낫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예. 좀 머리가 복잡했는데 좀 정리가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아무튼 그래서 요거 갈아타고 60평대 가는 거는 좀 아니실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예, 저도 생각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큰 평수가 틀 수는 있는데 60평일 때는 관리비만 해도 좀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게 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좀 많이 꺾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60평이 아니라 84면 어떻게 됩니까? 34평 그때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죠. 고민해볼 만하죠. 왜냐면은 근데 이제 평수 자체가 하필 또 15평하고 66평은 차이가 너무 커요. 많이 커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단순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그래도 이제 직관적으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질문이 제가 막 이거를 다 찾아보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제가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잖아요. 라이브니까. 라이브고 또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좀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돌이켜보면은 이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빨리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걸 수 있고 그렇게 무성의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또 라이브고 빨리빨리 방송이니까 빨리빨리 또 답변 드려야 되지. 또 이거 지루해서 뭐 찾고 이러고 하면 못해요. 방송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 분당처럼 될 곳을 찾아라. 그렇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송도가 아니라 특정 지역이 아니라 뭐 수도권 전체에서 분당이 될 지역들을 찾아라. 전 개인적으로 송도를 이제 좀 예전에 비하면 좀 많이 좀
그 상승 동력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송도는. 예전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송도보다도 더 좋은 지역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여러분, 대기업 얘기하니까 채팅이 막, 우와! 이렇게 되시는데, 싸움닭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팝콘 튀기면서 그냥 조용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하나 또 이제 하는 게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하고 굉장히 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밝혀요. 그런 사람들이. 혜민. 아니, 혜민 복귀했습니다. 아, 그래요? 야, 또 포스팅 하나 또 재밌게 하나 했죠, 하나 또. 근데 정작 어쨌든 그래. 네, 절대 얘기 안 할게요.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돈미세. 돈미세가 뭐예요? 돈에 미친 새끼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 얘기하는데 뒤에서 하는 거 보면 뭐 돈에 미쳐 있어 막 하는 게 막.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조심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느꼈던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직원을 뽑았는데 막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안 해봐서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2명이 이제 했는데 근데 잘 못하겠어요 이런 애가 훨씬 잘하고요. 다 잘한다는 못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네가 입으로만 그런 스타일의 성향이 좀 있잖아요. 이게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입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 있어요. 맞아요. 자기는 뭐 이렇게도 할 거고 이렇게도 할 거고 또 사업가들도 제가 다양하게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자기는 뭐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막 비전을 막 엄청 휘황찬란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지금 하고 있는 건 본인이 하고 있는 건 없어. 입으로만 털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실무를 하는 게 없어. 이런 경우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진짜 막 이렇게 이렇게, 채널도 막 크고 하려면은 이렇게 막 입을 막 털어야 되는 거냐 하지만, 그쵸. 또 그런 거는 또 하기 싫은 거니까, 성향상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조회수 2천. 대기업은 조회수 20만. 우리는 조회수 2천.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가시죠. 소소하게. 좋아요. 우리 스타일대로. 지금 부동산 분위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3월 말쯤부터 이제 GTS가 이제 개통이 되면 그때부터 좀 약간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이제 4월에 이제 총선도 있고 하니까 그때부터 시장 분위기가 좀 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좀 힘들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3월 초잖아요. 이제 새 학기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1년이 이제 시작하는 게 봄이면 이제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희망을 갖고 한번 다 같이 또 좀 기다려 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